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세계적인 도시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부동산 거품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는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과 강남 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불법 전매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서민층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3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9곳과 지방 21곳 등 모두 30개 지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도시와 비교해보니 서울 집값은 1인당 GDP 대비 17.3배로 가장 높았는데요.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조차 미국 주요 도시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해외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지난달 7일 한국감정원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현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택의 절대 가격은 낮으나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분양제를 폐지하란 겁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건설사 부실 시공과 품질 저하, 부도 등 각종 위험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반면 주택사업자는 80% 가까이 선납 특혜를 받아왔는데요. 세종시 공무원 300명이 연루된 불법 전매 사건이 터져 국민을 실망케 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불법 전매 실태마저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이 더는 투기로 얼룩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육박한 데 따른 것인데요. 공사는 날로 늘어나는 서민층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연말까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됩니다. 내년엔 공사가 시장금리 변동과 상품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9곳과 지방 21곳 등 모두 30개 지역입니다. 경기 우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가 이번에 추가되는데요. 미분양 관리지역서 주택사업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부터 보증심사가 자동 거절되는데요. 공사는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가 네트워크형 부동산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인데요. 시행상 문제점과 앞으로 부동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학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업계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 인증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업무 영역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서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이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인증제도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정책의 철학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은 이 전체 서비스 산업 중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책이라든지 진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내놓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갔어야 되는데 이런 무슨 발전 방안도 이제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연계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도 각 그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가 뭐냐면 제대로 육성 발전됐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연계가 돼야지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는 건데 이런 거를 도외시하고 연계하고 융복합만 하면은 마치 이게 실현되는 거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려고 한다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당한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도외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실효성을 좀 더 짚어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뭐 영세한 개인 사업으로 치부되었지 않습니까? 1인 기업식으로 부동산 업계라면 그렇게 봤는데 과연 산업화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과제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산업 분야 중에서도 이제 그 규모의 영세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중개업 분야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영세성을 우리가 이제 뭐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개법인이 전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 13만 개 정도 되는데요. 13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개법인이 약 10만 5천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전체 그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를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약 9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이런데 중개법인은 9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도 안 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가 중개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모의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부동산 산업화되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이 이제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냐면은 그 새로운 이제 부동산 산업이 이제 IT라든지 금융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 영역 가지고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IT라든지 금융 또는 공간 정보와 융합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도 부동산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 비해서는 규모는 적으나 미미할지는 몰라나 이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정부가 올 3월에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스톱 부동산 종합 서비스 시범 사업의 사업자 설명회도 지난달에 이미 개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이게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을 현재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제도적인 이제 뭔가 기반이 이제 조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제정돼서 발효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뭐 네트워크 이런 인증제 같은 것도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예비 인증을 하고서 본 인증은 이제 내후년이나 이렇게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본 인증제가 또 실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적어도 아까 같이 이제 중개법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1%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중개법인이 그래도 좀 육성될 수 있는 시점 비중을 차지하는 시점 그런 단계가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정부는 그 네트워크 인증제 이 도입 목적을 부동산 서비스 혁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부동산 산업의 역사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네트워크 인증제만 예. 가지고서 이게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뭐 바로 발전되고 선진화되고 이런 건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서비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영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중개 분야가 모든 그 네트워크 인증제 유형에 있어서도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중개업계 쪽에서는 이 부동산 종합 회사라든지 뭐 또는 종합 부동산 회사라든지 이런 말만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뭐 중개법인을 육성하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관련 이제 서비스를 종합화하고 또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일본과 같은 이런 그 유수한 종합 부동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부동산 전통 산업이 구조 변화를 겪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한 육성책을 내놓고 있고 또 업계에서도 또 이제 변화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이제 부동산 각 그 신뢰 없는 이런 개별적인 업으로서가 존속할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에서의 부동산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전기는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어떤 계기는 마련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정부가 이제 네트워크로 묶는다, 네. 네트워크로 묶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트워크로 묶었을 때 퀄리티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가 그 핵심일 텐데요. 네.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타 분야에서 이제 융복합에 의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이미 이제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도 융복합에 의해서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또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런 분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그 금융과 이제 부동산이 융복합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 그래서 리츠고, 우리는 이제 현재 이제 발전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프라 펀드라든지 또 토지 신탁 같은 것도 역시 그런 융복합 사례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IT하고 또 금융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융복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크라우딩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죠? 자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자금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제 모집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융복합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조성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바탕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그러니까 미쓰이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새. 대표적인 부동산 그런데 회사죠. 14조 원의 연간 그렇습니다. 수익을 네, 본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한국에서도 그 정도 고부가 가치 기업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역시 이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실은 산업입니다. 이쪽을 잘 육성하고 발전시키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이제 진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또 이런 이제 네트워크 인증이 됐든 어쨌든 이런 뭐 서비스 인증제에 의하든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겠습니다만은 차츰 이제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역시 우리 경우에도 뭐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지쇼라든지 뭐 이런 일본과 같은 큰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일본만큼 그러니까 미쓰이 부동산만큼의 그런 훌륭한 기업이 예, 예,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예요. 예. 그러니까 건설사든 그 전통적인 부동산 예. 그런 전통적인 부동산 관련 업체와 리츠 투자 신탁 방금 예, 말씀해 주신 예, 리츠와 그러한 이제 신흥 산업계 연계 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과거의 그 미쓰이 부동산 사례처럼 해외 선진국의 체제에서는 이게 좀 가능했는데 네, 네, 네. 한국의 그 풍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한국의 풍토에서는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과제가 있죠. 이제 과제들이 이제 우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산업 분야 내에서 서로 이제 그 분절된 칸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칸막이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규모도 굉장히 그 영세하고요. 영세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산업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신뢰도가 그렇죠. 투명성도 낮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일본과 같은 부동산 이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해결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우에도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또는 업계나 많은 이제 노력이 행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가능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업체와 네네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 최근에 그 국토부 김경환 차관께서 지난 11일에 부동산 산업의 날로 지정하고 또 그 11일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그렇습니다. 예. 인상 깊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 부동산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게 어떤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로만 가능한 걸까요? 물론 이제 정부의 뭐 의지만으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산업은 그 부동산 산업의 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중개라든지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주택관리라든지 뭐 또 임대사업자 단체라든지 이런 그 산업 부문이 종사하고 있고 이런 각 산업 부문이 골고루 다 육성이 돼서 발전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업계에서도 이제 우선적으로 부동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도 뭐냐면 정부의 육성책에 따라 가지고 자정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렇게 펼쳐 나가고 할 때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각 업무 영역별의 그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풀고 그리고 또 융합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다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런 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의 뭐 아무리 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또 서비스 진흥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렵죠. 그렇지요. 오픈 마인드로 서로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교수님 긍정적인 시장 기류가 아직 뭐 특별하게 감지되는 게 없어요. 그 부정적인 면에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네트워크 인증을 하려고 한다면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범위에서 무엇에 대해서 인증을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우수업체를 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왜 A는 우수업체고 우리는 아니냐, 뭐 때문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 인증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어떤 하나의 기업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핵심 기업이 다른 업체와 연계를 해서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인증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런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특히 전통적 부동산 산업의 영역인 뭐 중개업 등을 비롯해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치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자기들의 업무 영역을 다른 분야에서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인증에서 중개를 하면서 이제 임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마치 그러면 이제 중개업 쪽에서 임대 관리하는 네트워크 인증에서 중개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권 영역에 그렇죠. 예, 침해 그런 않다. 부분에 그렇게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예, 예, 있겠군요. 업무 또 영역에 반대로 대한. 네네. 좀 더 세세하고 또 세밀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섬세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보도서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학환 교수님께서 네. 좋은 평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잠실이란 것만으로도 장점이 될 텐데요. 인근에는 제2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등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수변공원,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한 파크프론트 아파트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아산병원마저 가까워 거주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입지입니다. 이 밖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몽촌토성역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강동대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합니다. 한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상품인데요. 총 697가구 중 92가구가 일반 분양을 통해 공급됩니다. 드림산업 2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역세권의 편리함과 숲세권의 쾌적함이 특장점인데요. 앞뒤로 청룡산 생태공원과 장군봉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과 보람의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가까운데요. 게다가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학군마저 풍부합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에너지 절감에 신경을 많이 쓴 상품인데요. 이 밖에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봉천역이 가깝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입니다. 하지만 참여를 통해서 이런 관망세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